안녕하십니까? 9번째 시간 아동권리와 복지 8장 장애 아동 복지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요인 이외에도 각종 사고나 약물 남용, 공해 등 장애 유발 요인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애 인구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장애 아동에 대한 복지도 주로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점차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1977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이 되어서 1994년에 전부 개정이 됩니다. 1981년에는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이 되고 보건사회부에 장애인 복지전담부서인 재활과가 설치되었으며 이후 심신장애자 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이 되었고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전부 개정이 됩니다. 2007년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이 되어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게 됩니다. 1998년부터 연차적으로 제1차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이 5개년 계획은 1998년부터 2002년에 해당이 됩니다. 제2차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이 있는데요. 이건 2003년부터 2007년 일이고요. 제3차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에 수립이 됩니다. 2011년에는 장애 아동 복지 지원법이 2014년에는 발달 장애인법이 제정이 되어 2015년 11월에 시행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장애 아동 복지의 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가 상당 부분 공론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 아동 복지는 아직까지 의료와 교육 재활 사업 등에 해결해 나가야 할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 살펴볼 내용들이 장애 아동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와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 192페이지에 케이스 스터디가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장애 아동 복지 사례에 대한 부분이 출처가 표현 언어지체 아동의 언어치료 사례 연구, 그래서 부산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연구를 한 내용인데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들려드리면 만 5세 남아의 발달 지체에 대한 복지 사업 사례이고요. 사례자는 엄마가 임신 초기에 유산기가 있어서 유산 방지약을 복용하였고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으나 태아에게는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 시 제왕절개하여서 1.9kg로 거꾸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50일간 지냈고요. 삼성병원, 차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병명을 모른다고 하여서 MRI, 초음파, CT 촬영 결과 이상이 없다고 했대요. 그래서 97년부터 6월 물리치료, 작업치료 여러 가지를 받기 시작했고 2001년 10월부터 이제 복지관 부설, 어린이집, 오전과 일반 어린이집 통합반을 병행하여 다니고 있는
만 5세 남아에 대한 사례입니다. 초기 상태는 아동은 2000년 3월 13일 땡땡복지관 언어치료실에서 언어치료를 3월부터 7월까지 주 2회, 그리고 8월부터는 주 3회를 받다가 2000년 12월 18일부터 연구자에게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까지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 2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 전 전임자에 의해 실시되었던 사전 평가가 있는데요. 그 평가가 PLS라는 검사라고 합니다. 아동은 수용 언어 연령이 2세 10개월 정도이고요. 표현 언어가 1세 3개월, 통합 언어 연령이 2세 4개월, 수용 표현 간의 객차가 1세 8개월에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2000년 12월 당시 아동의 모습은 모음 위주의 발성은 하나, 조음 명료도가 떨어져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엄마, 아빠, 빵빵, 우유 등 단어와 파열음, 파, 모음, 오 등에 불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한 바르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으므로 구호로 인한 의사소통은 포기한 채 주로 손짓을 사용하여 의사표현을 하려고 했고요. 또 치료실에서 가는 것은 좋아했지만 치료 시간에 치료사의 활동에 일일이 과다하게 참견하려는 편이었고, 다소 산만하고 불필요하게 손을 많이 움직이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치료 기간과 평가를 살펴보면 연구 치료 기간은 2000년 12월 18일부터 2001년 9월 30일까지 약 9개월이었고요. 이 기간 동안 복지관 언어치료실에서 주 2, 3회의 개별치료가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총 70회를 치료 기간을 가졌다고 해요. 제가 서울에서 교사로 근무했을 때 정말 그 서울은 이 복지관에서 되게 이런 언어치료사라든지 또 놀이치료 이런 복지관에 근무하는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전 어린이집 운영할 때도 그 지방에 되게 좀 그런 네트워크가 잘 안 돼 있어서 서울까지 가서 아이들의 그런 언어 치료를 받는 학부모가 몇 분 계셨는데 금액도 좀 서울이 더 저렴하고 복지관 부설로 있는 선생님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임상의 경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되게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를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복지관에 어떤 치료센터가 있다는 그런 정보들을 좀 수집해 놓으면 적절한 도움을, 우리가 이제 그쪽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그 지연되고 지체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적절한 시기에 개입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런 적절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치료 기간 중에 3개월마다 한 번씩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가 실시가 되었고, 3번의 중간평가 결과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그 첫 번째가 대상 아동의 전체 언어력의 측면에서 고찰하면 아동은 통합 언어 연령이 치료 전과 후에 각 2세 4개월 또 3에서 6개월 향상이 되었고, 목표로 삼았던 표현 언어뿐만 아니라 수용 언어에서도 언어 연령은 물론 언어 지수가 67%에서 82% 점진적으로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대상 아동의 표현 어휘력의 측면에서도 고찰을 하면 아동은 표현 언어 연령이 1세 3개월에서 2세 10개월로 점진적으로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표현 어휘수에 있어서도
바르게 명명할 수 있는 단어가 10개 미만에서 90개 이상으로 늘었다고 해요. 셋째로 대상 아동의 좋은 명료도의 측면에서도 고찰을 해보면 치료가 시작되기 전 사전평가 단계에서는 단모음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발음이 매우 불명료하고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음이 거의 없어서 조음 검사 자체를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상태라고 합니다. 9개월간의 치료가 종료되어 가는 3자 평가 시기에는 자음 정확도가 74%, 모음 정확도가 100%를 기록하였고요. 연구자가 제시하는 거의 모든 음소를 모방 조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종 평가 시 대상 아동은 초기 상태에서 모음 위주의 발성을 하고 그나마 정확하게 조음을 할 수 있는 것은 단모음, 아, 오, 엄마, 아빠, 빵빵, 우유 등 몇 개의 음소와 단어뿐이어서 주로 손짓으로 의사소통을 하던 것이 9개월간의 치료 기간이 지난 현재에는 대부분의 음소를 모방 발설할 수 있는 모음과 양순음은 물론이고 치조음, 경구개음, 영구개음 등으로 구성된 단어도 모방 조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령에 비해서는 비록 많은 어휘수가 아니지만 90가지가 넘는 일상 표현 어휘를 습득하여 학습한 어휘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어를 의사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 중 주의 집중력과 과제 수용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장애 아동 복지 사업의 만호세 남아의 발달 지체 사례에 대한 케이스 바이 스터디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산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사례이고요. 우리 교재 193페이지에 참고하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장애 아동의 개념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1975년에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장애 인권 권리 선언에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결여 때문에 개인 혹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정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손상 및 정신적 결함 등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79년 유엔 총회에서는 장애를 장애인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장애의 개념에 기능상의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분리도 포함시켜야 함을 명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1980년 국제장애분류라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의 개념적 틀을 정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장애를 분류할 것을 권장하게 됩니다. 이 분류 기준에서는 장애를 손상, 불능, 분리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모두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즉, 심신의 구조적,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2차적 장애를 의미하는 불능뿐만 아니라 손상과 불능으로 인해 사회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편견이나 차별 등의 불이익을 의미하는 분리의 개념을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에 대한 개념 정의는
신체적 장애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일상생활에서의 2차적 장애만을 강조한 기존의 정의에서 탈피하여 장애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포함시켜 장애의 범주를 보다 확장시킴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은 장애인 가운데 아동 집단을 지칭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고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장애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마친 자이며 장애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자라 하여도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의 개념 정의를 종합해보면 장애 아동은 신체적 손상 및 정신적 결함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 장애의 유형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는 15가지 종류의 장애와 그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 교재 195페이지 표 8-1에서 신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장애, 호흡기장애, 장류, 요류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15가지로 정신적인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 그리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그래서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장애를 구분하여서 15가지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장애의 범주를 시각장애, 청각,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상의 유형들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 복지법의 분류 기준은 보다 의학적인 접근에 근거한 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분류 기준은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장애 등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의학적 접근과 교육적 접근이 통합된 분류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장애 유형 가운데 장애 아동들에게서 나타나는 유형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58% 정도이고요. 지체장애와 뇌변변장애가 26%,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12% 정도입니다. 생애 중위별로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상대적으로 학년기에 집중되어 있고 지체장애와 정신장애, 시각장애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활치료나 특수교육 등 양육비 외의 추가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 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도부터 5년 주기로 장애 실태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3년마다 장애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1990년대 1차 조사 이후에 2017년까지 8번째 장애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장애아동의 출연율과 원인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장애인 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수는 267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는 전체 인구의 5.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연령별로는 0세에서 17세 장애 아동 집단이 전체 아동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장애의 원인별로는 후천적 원인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지만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천적인 원인과 출산의 원인은 낮은 비율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러한 사실은 장애 아동에 대한 의료 재활 서비스 못지않게 장애의 예방을 위해 건강 증진과 사고 예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져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31조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8조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3년마다 했을 때 그 현 시점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탄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장애 아동 보육 및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요. 장애아 전문 통합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전체 1177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 아동은 만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이는 아직도 많은 장애 아동이 부모나 가족의 돌봄을 받고 있거나 일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실 일반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부모님이 그 교사가 해주지 못하는 그런 돌봄에 대한 부분으로 유휴 인력을 세팅하시는 비용들이 좀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반 보육교사가 그 특수하게 그 교육받아야 되는 IEP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특수교사가 그 아이를 좀 행동주의적인 그런 학습을 습관적으로 길러주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일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 비율이 있다는 거에 대한 부분이 2018년 연구자료에 있었고요. 이는 앞으로 장애 아동의 사회 통합을 위해 보육 분야에서 선결되어야 하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을 이제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생기면서 아픈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와서 유치원에 와서 그 상담을 하시고 저는 이 아이 여기다 보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특별한 곳에 가서 더 많은 배려를 받기를 사실 이제 안내를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유치원 원장으로서 그 아이를 거절할 수 없는 법이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다 보니 일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부분이 사실 이제 이 책에서는 특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보육시설로 갔다라는 이야기지만 반대로 현장에서는 일반 시설에 왔을 때 사실 정확하게 설명하면 좀 난감하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교사도 힘들고 우리도 그 특별한 아이들을 제대로 잘 케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장애 아동이 유치원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요. 전체의 87.6%가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응답을 하는데요. 이는 대부분 부모나 가족이 장애 아동을 돌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장애 아동의 유치원 이용 형태로는 일반 유치원이 5.5%, 일반 유치원 내 특수학급은 4.7%, 특수학교 유치원은 2.2%로 매우 낮게 나타납니다. 또한 장애 아동이 경험하는 학교 생활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전반적인 수업 내용의 이해와 친구들의 이해 부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요. 그 외에도 전문 교사의 부족과 교사의 이해 부족, 그리고 특수교육 보조원 미배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친구들의 이해 부족이나 교사의 이해 부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은 일반 아동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전문교사의 배치를 통해서 장애 아동의 수업 이해도를 높여가는 것이 장애 아동 복지의 주요 과제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 서비스의 이용률은 26%에 대한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장애 아동에 대한 발달 재활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 등에 따라서 19세 이하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향후 유치원, 보육시설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확대. 강주에 제가 알기로 지금 한 3-4곳이 있거든요.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사업 확대, 특수교육 보조 인력 증원, 교사의 전문성 확보의 순으로 나타났다라는 연구에 대한 장애 실태조사 연구 결과가 2018년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치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애아 전문 보육시설 확대가 2.8%,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확대가 19%, 교육 도구나 기자재 사용 시 편리성을 관리 확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확보가 9.4, 특수교육 보조 인력의 증원, 교사 및 교육기관의 확대가 7.4, 학교 내 편의시설 확대 2.5%, 등하교 편리성의 지원 3.8%, 교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8%, 고등교육 지원 강화가 3%, 부모교육 사담 지원 확대가 1%, 교육비 부담 감소가 8%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 실태조사에 대한 보육과 교육의 선결 과제에 대한 부분으로 퍼센트지를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선결해야 될, 해결해야 될 앞으로의 그 특별한 아이들, 장애 아동에 대한 현황을 살펴봤더니 계속 증가하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해결해 줘야 하는 그런 시설 확대, 재활 서비스, 편리성, 전문성, 보조 인력 증원, 그다음에 충분한 고등교육의 지원 강화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그 항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실태조사의 연구 결과였다라는 부분으로 우리 교재 200페이지에 표 8-5로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아픈 아이를 특별한 혜택을 좀 받아야 하고 그런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을 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혹스럽지만 당황하지 않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부분들이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